친구는 주말 저녁마다 한강에서 달린다. 망원 쪽에서 출발해서 성산대교 아래를 찍고 돌아오는 코스인데, 그날도 파란 모자를 쓰고 평소처럼 8km 정도 뛰었다고 했다.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친구가 자판기 옆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운동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나이는 40쯤 돼 보였고 숨도 별로 차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내밀며 사진을 한 장만 찍어달라고 했다. 아내가 제가 진짜 뛰고 온 건지 안 믿어서요. 한강이랑 전신이 같이 나오게 부탁한다고 했다. 친구도 운동 기록을 남길 때 사진을 찍곤 해서 별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받았다. 카메라는 이미 켜져 있었다. 남자는 난간 앞에 섰다가 몇 걸음 옆으로 움직였다. 그러더니 시간을 알 수 있게 찍어달라고 했다. 주변에는 시계가 없어서 친구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고 물었다. 사진에 찍은 시간이 남잖아요. 지금 바로 찍어주시면 돼요. 친구는 3장을 찍었다. 남자는 가로로도 한 장 부탁했고, 마지막에는 얼굴보다 신발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했다. 찍는 동안 남자는 렌즈를 보지 않고 자꾸 친구 뒤쪽 산책로를 살폈다. 사진을 다 찍자 남자가 물었다. 혼자 뛰세요? 친구는 혼자가 편하다고 대답했다. 남자는 이 시간에는 사람이 적어서 달리기 좋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도 주말에는 늘 이쯤 온다고 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받아가지 않고 사진이 제대로 나왔는지 봐달라고 했다. 친구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에 눌렀다. 방금 찍은 사진 3장이 차례로 나왔다. 한 장이 흔들려서 지우려고 화면을 넘기는데 남자가 친구 바로 뒤로 붙었다. 화면 위로 남자의 숨이 닿았다. 친구가 손을 멈추자 남자가 물었다. 왜요? 뭐가 이상해요? 그날 첫 사진은 오후 7시 12분. 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파란 모자의 뒷모습이었다. 가젠 메시지로 크게 다 떴다.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서로 답장을 안 읽는 지경까지 갔다. 마감을 끝내고 나오니 11시가 넘어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면 집까지 언덕길을 하나 넘어야 한다. 남자친구는 내가 듣는 날마다 언덕 위 가로등 아래서 기다리곤 했다. 그날도 거기 서 있었다. 모자를 둘러쓰고 불빛에서 반발짝 비켜선 채로. 싸웠는데도 나와준 게 고마웠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가 그래서 그냥 옆에 가섰다. 평소 같으면 가방부터 빼서 들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아직 화가 안 풀렸나 보다 했다. 우리는 말없이 내리막을 걸었다. 많은 눈을 마주치기가 뭐해서 발톱만 보고 걸었다. 가로등을 지나자 길은 금세 어두워졌다. 사과할 말을 고르는데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걸으면서 화면을 확인했다. 미안, 오늘은 도저히 못 나가겠어. 화 가라앉으면 연락할게. 남자친구한테서 온 메시지였다. 새벽 2시 넘어 휴게소에 들렀다.
졸음을 쫓을 겸 우동이나 먹을 생각이었다. 홀에는 나 말고 여자 하나와 파란 점퍼를 입은 대여섯 살 남자일 뿐이었다. 애 손목에는 미아 밤지끈이 감겨 있었다. 요즘은 다들 저러고 다니는구나 했다. 애가 자꾸 나를 쳐다봤다. 여자가 지우야, 앞에 보고 먹어 해도 애는 대답이 없었다. 낯을 가리나 보다 했다. 그러다 테이블 밑이 눈에 들어왔다. 애가 손목 매듭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끈은 거의 다 풀려 있었다. 저기요, 애기 끈 풀렸어요. 여자는 고맙다며 웃고는 매듭을 2번 더 묶었다. 얘가 자꾸 풀어서요 하면서 둘은 먼저 일어났다. 여자 품에 안겨 나가면서도 애는 끝까지 나를 보고 있었다. 고속도로에 다시 올라 얼마 달리지 않아 실종 정보 문자가 울렸다. 5살 남자아이, 파란색 점퍼. 아까 그 애가 입고 있던 옷 그대로였다. 이름은 지우가 아니었다. 어릴 때 살던 동네 놀이터에는 놀이가 하나 있었다. 그네를 타고 있으면 누가 뒤에서 다가와 2 손으로 눈을 가리고 누구게 하고 묻는 놀이였다. 목소리를 맞히면 손을 떼주는 건데 나는 한 번도 못 맞췄다. 손이 떨어져서 돌아보면 이미 아무도 없었다. 동네 언니들 중 만하겠거니 했고 서운하기보다는 재미있어서 그네만 타면 그 손을 기다렸다. 지난주에 이사온 집 앞에도 놀이터가 있다. 6살 딸이 혼자서 도구철 나가논다. 어제 저녁을 먹는데 딸이 그네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고 자랑했다. 뒤에서 누가 눈을 가리고 누구게 하고 묻더라는 것이다. 숟가락을 든 채로 그 놀이터가 아니라 30년 전 그네가 먼저 떠올랐다. 누구였느냐고 물으니 딸도 못 맞췄다고 했다. 돌아보니 없었다고 했다. 대신 손을 떼기 전에 그 사람이 귓속말을 하나 해줬다고 한다. 네 엄마는 한 번도 못 맞췄는데. 작년 장마 때였다. 우리 회사는 오래된 상가 건물 5층에 있었고 그날은 비 때문에 다들 일찍 퇴근했다. 나는 빌린 서류가 있어서 혼자 남아있었다. 8시쯤 비상계단 쪽문이 열렸다. 우산도 없이 회색 옷을 입은 할머니가 들어왔다. 머리와 어깨는 젖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신발은 말라 있었다. 할머니는 사무실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내 자리 앞으로 왔다. 여기 김영수 씨 있지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빈 의자에 앉았다. 그러고는 김영수가 자기 아들이고 여기서 일한다고 했다. 치매가 있는 분 같았다. 나는 근처 지구대에 전화하려다가 혹시 가족 연락처를 기억하실까 싶어 먼저 물었다. 할머니는 번호를 뜻까지 또박또박 불렀다. 전화를 받은 남자는 한참 말이 없었다. 내가 상황을 다시 설명하자 그제야 자기 어머니가 맞다며 지금 데리러 가겠다고 했다. 절대 혼자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말도 여러 번 했다.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하지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눈동자만 따라왔다. 복사기 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탐비실로 가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처음에는 그냥 나를 보고 있나 보다 했다. 그런데 서류를 가지러 할머니 뒤쪽을 조용히 지나갔을 때도 눈이 먼저 내 쪽으로 돌아왔다. 고개는 그대로였고 검은 눈동자만 끝까지 구석으로 붙었다. 나는 괜히 말을 걸었다. 계단으로 올라오셨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비 오는 날에는 거기로 다니면 안 돼요. 어느 쪽을 말하는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뒤 비상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한 층씩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였다. 할머니는 그제야 내게서 시선을 떼고 문을 봤다. 나는 가족이 왔다고 생각해 문을 열었다.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다. 센서등만 아래층부터 차례로 켜지고 있었다.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할머니는 처음 앉았던 자세 그대로 나를 보고 있었다. 10분쯤 지나 엘리베이터 쪽에서 남자와 여자가 뛰어왔다. 남자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라고 부르며 손을 잡았다. 여자는 연신 고맙다고 했다. 두 사람이 할머니를 부축해 나간 뒤 남자가 심험 확인에 필요할까봐 가져왔다며 내 책상 위에 복지카드를 잠깐 내려놓았다. 사진은 조금 젊었지만 분명 방금 그 할머니였다. 보호자가 보여준 복지카드에는 시각장애 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적혀 있었다. 팽창수술로 2인실에 입원했다. 옆 침대 할아버지는 코골이가 심했는데 새벽마다 간호사가 소리 없이 들어와 할아버지 머리맡에 한참 서 있다 나갔다. 그러고 나면 코골이가 뚝 멈춰서 나는 그 덕에 잤다. 한 번은 잠결에 봤는데 간호사가 허리를 깊이 숙여 할아버지 코에 귀를 대고 있었다. 숨을 확인하나 보다 했다. 사흘째 낮에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정각도 어제부터 꼴을 골더라고. 다음날 아침 옆 침대가 비어 있었다. 새벽에 숨이 멎은 채 발견됐다고 했다. 담당 간호사에게 새벽에 다녀가신 분이 상태를 좀 봐주시지 그랬냐고 하자 간호사는 처음 듣는 얼굴이었다. 밤에는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스테이션에서 모니터로만 확인한다고 했다. 그날 밤 잠결에 숨이 탁 막혀서 깼다. 가슴이 눌린 것처럼 무거웠고 머리맡에서 누가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이 병실에서 코를 고는 사람은 이제 나뿐이었다. 몸살로 회사를 쉬는 날이었다. 부모님은 아침 일찍 끈집 제사에 가셨고 많은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자다 깨다 했다. 오후부터 거실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났다. 간간히 웃음소리도 섞였다. 다들 일찍 오셨나 보다 했다. 목이 잠겨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잠들었다. 조인종 소리에 깼다. 벨이 2번 울리도록 아무도 안 나가길래 내가 나갔다. 그러고 보니 거실은 조용했다. 다들 방에 들어갔나 보다 했다. 문을 여니 집배원이 등기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서명을 하는데 집배원이 양관 한쪽을 힐끔 보더니 말했다. 오늘 2번째예요. 낮에도 왔었는데 안에서 발소리는 계속 나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셔서요. 잠결에 벨소리를 못 들었나 보다 했다. 봉투를 받고 돌아서는데
배원이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방금요, 문 여실 때 안에서 누가 그러던데요. 조용히 하라고.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에 결혼한다. 지은이와는 3년을 만났고 상견례까지 다 끝났다. 처음 만난 이야기를 하면 다들 영화 같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3년 전 겨울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11시 넘어서 원룸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붙었다. 술 냄새가 먼저 왔다. 모자를 둘러 쓴 남자가 발을 잡았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왔다. 그때 골목 입구 쪽에서 뭐 하는 거냐고 고함이 났다. 남자는 내 팔을 놓고 반대쪽으로 뛰어갔다. 그게 지훈이었다.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나왔다가 봤다고 했다. 신고하겠냐고 물었는데 나는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고 했다. 정말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손만 남았다. 발을 잡았던 손등에 세 줄로 길게 파인 흉터가 있었다. 그건 몇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지우는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연락처를 남겼다. 걱정돼서 그런다고 무슨 일 있으면 아무 때나 전화하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훈의 집은 우리 동네에서 버스로 3정거장이나 떨어져 있었다. 그 편의점이 수입 맥주 종류가 많아서 일부러 온다고 했다. 그런 사소한 게 다 예뻐 보이던 때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자들 손등을 보는 버릇이 생겼다. 버스에서,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옆에 선 사람 손부터 봤다. 지우는 그걸 알고는 밤마다 회사 앞으로 왔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날 더 힘든지 알았다. 술이 조금 들어가면 늘 같은 말을 했다.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나는 그 말이 좋아서 매번 웃었다. 올 봄부터 집 앞이 이상해졌다. 현관 앞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날이 생겼고 새벽 3시에 초인종이 한 번 울리고 끊겼다. 한 번은 골목 건너편에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다가 내가 커튼을 걷자 천천히 걸어나갔다. 경찰은 순찰을 들리겠다고만 했다. 지우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말이 없다가 그냥 나랑 살자고 했다. 결혼을 앞당기자고, 자기가 옆에 있으면 되지 않냐고. 반지는 그 다음 주에 나왔다. 그래서 식이 빨라졌다. 지금은 지훈의 집에서 지낸다. 그 골목에 다시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만으로 잠이 잘 왔다. 지난 주말에는 식장에서 들 영상에 쓸 사진을 골랐다. 지훈이 노트북을 열어주면서 대학 때 폴더에서 잘 나온 걸로 아무거나 뽑으라 하고는 거실로 나갔다. MT 사진, 졸업식 사진. 지훈은 그때도 웃는 게 지금이랑 똑같았다. 술자리 사진 하나가 제일 잘 나와서 확대했다. 가운데에서 지훈이 웃고 있고 옆에 앉은 친구가 어깨 동무를 한 채 카메라를 향해 술잔을 들고 있었다. 거실에 대고 물었다. 어깨 동무한 이 사람은 누구야? 지훈이 대답했다. 내 제일 친한 친구야. 결혼 직사에도 걔가 봐. 그렇구나 하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려는데 버릇처럼 눈이 손부터 갔다. 제일 친한 친구라는 그 사람
술잔을 든 손등에 세 줄로 파인 흉터가 있었다. 물세를 받으러 간 날 집주인은 단지 뒤 놀이터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그네 옆에는 초등학생쯤 된 여자아이가 혼자 서 있었다. 아이는 내가 들고 있던 이삿짐 상자를 보더니 물었다. 아저씨, 몇 동으로 와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102동이라고 했다. 아이는 몇 호냐고 다시 물었고 604호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인 뒤 비닐하우스 사이로 뛰어갔다. 잠시 뒤 온 집주인에게 아이 얘기를 하니 그는 열쇠를 주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보살님, 이번 사람도 둘 다 말했어요. 라고 했다. 스피커폰 너머 여자는 오늘은 못 간다며 해 뜰 때까지 단지 밖에 있으라고 했다. 집주인이 웃돈을 주겠다고 몇 번이나 사정했지만 여자는 대답한 사람 일은 받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나는 이미 택배도 와 있고 애가 장난친 걸로 이러는 게 더 이상하다고 했다. 집주인은 열쇠만 내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지를 걸어나갔다. 혼자 6층에 올라가 문을 열자 불 꺼진 거실에서 작은 운동화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났다. 비어 있어야 할 604호에 놀이터에 그 아이가 먼저 와 있었다. 재작년 겨울에 박차를 놓쳐서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잔 적이 있거든. 새벽 2시쯤이었나. 수면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매트만 쭉 깔려있고 그 중에 벽 쪽 구석 자리에 누웠어. 술 기운에 금방 잠들었고 그러다 잠결에 깼는데 등이 따뜻한 거야. 누가 등을 딱 붙이고 누워있는 온기. 아, 사람 들어왔구나. 근데 왜 하필 붙어서 눕지 싶으면서도 몸이 무거워서 그냥 다시 잤어. 등으로 심장 뛰는 게 느껴질 만큼 붙어 있었는데도 말이야.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옆에는 아무도 없더라. 나가면서 카운터에 물어봤지. 새벽에 수면실 들어온 사람 있었냐고. 직원이 그러더라. 밤새 손님은 저 혼자였다고. 한동안은 그렇게 정리하고 살았어. 바닥에 등 대고 자면 자기 심장 소리도 크게 느껴지잖아. 그거였겠지 하고. 근데 그 박동, 내 심장보다 한참 느렸어. 지금도 누워있을 때면 그때의 그 박동이 느껴지더라고. 남친이 모텔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침대에 엎드려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검은 마스크에 모자팟이 써서 눈만 보였지만 입구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는 걸 보고 그냥 웃었다. 저 버릇은 몇 번을 말해도 그대로였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온다더니 정말 한마디도 안 했다. 물을 건네도 고개만 끄덕이고 침대 끝에 앉아 왼쪽 무릎을 천천히 주물렀다. 지난번에도 꼭 저 자리에 앉아 다리를 만졌던 것 같았다. 이상하게 익숙한데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씻으러 일어나자 그가 손목을 잡았다. 세게 잡은 건 아니었다. 그냥 가지 말라는 듯 엄지로 손등을 2번 눌렀다. 남친이 평소 달래달라는 뜻으로 하던 행동이었다. 나는 알았다고 하고 다시 옆에 앉았다. 그가 안심한 듯 왼쪽 다리를 침대 위로 올렸다. 일주일 전 남친이 수술받은 건
오른쪽 무릎이었다. 버스에서 내리면 집까지 걸어서 10분이다. 밤 12시가 넘으면 골목엔 늘 나뿐이다. 그날은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 울음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했다. 처음엔 어느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도 소리가 멀어지지 않았다. 계속 같은 크기, 같은 거리였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가로등 아래엔 아무도 없었고 울음도 그쳐 있었다. 다시 걸으니 흐느낌도 다시 시작됐다. 일부러 옆골목으로 돌아서 갔는데 소리는 그대로 따라왔다. 내 걸음이 빨라지자 흐느낌 사이사이 숨소리도 같이 빨라졌다. 건물로 뛰어들어 계단을 2칸씩 올랐다. 도어락을 누르는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 걸리는 소리까지 듣고 나서야 숨을 뱉었다. 문 밖의 울음은 뚝 그쳐 있었다. 잠시 뒤 밖에서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동 복도드는 사람이 지나가야 켜진다. 그것도 꼭 반박자 늦게 켜지는 바람에 밤에는 늘 몇 걸음씩 어둠을 밟고 걷게 된다. 관리소의 말에도 원래 그런 거란다. 지난주 밤에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애와 같이 탔다. 예녀국쯤 된 애였는데 혼자 타서는 한 손을 어깨 높이로 들고 있었다. 버스 손잡이 잡는 것처럼 손가락을 오므린 채였다. 요즘 애들은 상상 친구랑 논다더니 그건가 싶어 물었다. 누구 손잡았어? 애는 빈대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나를 봤다. 아저씨도 잡아줄까요? 한 손 남았대요. 나도 모르게 애 옆자리를 봤다. 아무도 없었다. 농담이 늘었네 하고 웃어 넘겼다. 애는 줄층에서 내렸다. 발이 아플 텐데 올라가는 내내 한 번도 손을 내리지 않았고 문이 닫히는 사이로 복도를 걸어가는 뒷몸 모습도 그대로였다. 복도등은 애보다 한 걸음 앞에서 먼저 켜지고 있었다. 마감 1시간 전에 분들 먼지를 털다가 위에 붙어있던 누런 종이가 떨어졌다. 테이프가 작아서 다시 붙지 않길래 계산대 서랍에 넣어뒀다. 사장님이 아침마다 출근하면 문 위부터 올려다보던 게 잠깐 생각났지만 내일 말하면 되겠지 했다. 11시쯤 그 손님이 왔다. 밤마다 오는 단골인데 좀 특이한 사람이다. 한 번도 가게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 문불 앞에 채로 물건을 가리키고 문턱 너머로 돈을 내민다. 들어와서 고르시라고 해도 여기가 편하다고만 했다. 비 오는 날에도 젖은 채로 밖에 서 있었다. 오늘도 소주를 가리키길래 집어서 문 쪽으로 갔다. 그런데 손님이 물건을 안 보고 문턱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앞에 서자 손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내민 소주를 받지 않았다. 대신 한쪽 발이 문턱 위로 올라왔다. 그날 두 손님은 처음으로 문턱을 넘어 들어왔고 들어오면
뒤로 문을 잠갔다. 형제라고. 대학 때 거의 붙어 살다시피 한 동기가 있거든. 목소리 크고 술자리 끝까지 남는 애였는데 작년에 이직하면서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들어갔어. 그 뒤로 애가 좀 달라졌어. 모임에 나와도 9시만 되면 일어나고 살도 빠지고 연락도 뜸해지고 가끔 통화하면 뒤에서 꼭 비비 소리가 났어. 홈쇼핑 같은 거. 새벽 2시에 전화해도 그 소리가 나더라. 다들 일이 힘든가 보다 했지. 지난 봄에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얼굴이나 보자고 불러냈거든. 술도 안 마시겠다 그러고 밥 먹는 내내 시계를 봐. 그러다 비가 쏟아지고 막자가 끊겨서 어쩌다 보니 걔네 집에서 자게 됐어. 건물이 오래되긴 했더라. 복도등이 반은 나가 있고 걔네 옆집 문 앞에는 전단지가 발목까지 쌓여 있었어. 문틈에 꽂힌 고지서도 누렇게 떠 있고 빈집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지. 문을 여니까 TV가 켜져 있는 거야. 홈쇼핑. 사람도 없는 집에. 도마할 때마다 듣던 소리가 이거였구나 했지. 나갈 때 안건 여니까 원래 안 끈다고 하더라. 혼자 살면 그런 사람 많잖아.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자려고 불을 끄는데 얘가 딱 한마디를 해. 볼륨 건드리지 마라. 그 말만 하고 돌아눕더라. 나는 TV 소리 틀어놓고 자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잠이 안 오는 거야. 화면 구석에 볼륨 숫자가 계속 떠 있었어. 14. 두억 간 줄인다고 깨겠나 싶어서 TV 아래를 더듬으니까 버튼이 잡히길래 두 칸 내렸어. 그때 들었어. TV 소리가 줄어든 만큼 벽에서 소리가 들리더라. 옆집 쪽 벽. 사람이 입을 벽에 대고 낮게 우물거리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안 들리고 닭대가 내린 만큼만 커졌어. 방안 소리 전체를 누가 맞춰놓은 것처럼. 옆집 사람인가 그 생각부터 했지. 근데 그 집 문 앞에 쌓여있던 전단지가 같이 떠오르는 거야. 도로 2칸 올렸어. 14. 그러니까 그 우물거리는 게 TV 소리에 묻혀서 안 들려. 없어진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야. 핸드폰을 보니까 3시가 넘었더라. 그대로 아침까지 누워만 있었어. 성재는 먼저 일어나 있더라. 나를 보더니 그러는 거야. 내렸었지, 어젯밤에. 옆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그랬다고 하니까 걔가 그래. 옆집 비어있어. 너도 봤잖아. 그러고 한참 말이 없다가 얘기를 해줬어. 이사 온 전날 TV를 켰는데 볼륨이 발에 맞춰져 있었대. 전에 살던 사람이 해놓은 그대로. 그게 뭔지는 한 달 뒤에 알았대. 정전된 밤이 있었거든. TV가 꺼진 방에서 그 소리를 동으로 들었는데 조금만 더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서 밤새 복도에 나가 있었다고 하더라. 왜 안 들으려 했냐니까 그냥 들으면 안 될 것 같았다고만 해. 그 뒤로 몇 달에 한 간씩 울렸대. 그 소리가 조금씩 커져서. 그렇게 14까지 온 거야. 내리면 내린 만큼
벽에서 나는 소리가 커지니까 이제는 끄지도 못하고 나오는 길에 옆집 문 앞을 다시 봤는데 제일 밑에 깔린 전단지는 색이 다 빠져 있었어. 몇 년은 쌓인 거더라. 이사 가라고 했지. 보증금이 묶여서 내년까지는 못 나간대. 그 집에서 나온 뒤로 나는 TV 틀어놓고 자는 버릇이 없어졌어. 자다 깨면 한 번씩 숨을 죽이고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성재랑은 지금도 가끔 통화해. 지난주에도 했는데 수화기 넘어 홈쇼핑 소리가 너무 커서 걔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의자에 앉아 사진사가 내 오른쪽 어깨 너머를 보고 비시고 섰다. 내가 따라 돌아보니 회색 배경지 말고는 없었다. 그는 카메라를 다시 들며 말했다. 이번에도 똑같이 돌아보시네요. 처음 왔다고 하자 농담인 줄 알았는지 또 웃었다. 그러고는 모니터에서 예약 내역을 열었다. 내 이름과 번호로 매달 둘째 화요일 7시가 6번 잡혀 있었다. 결제한 카드 끝자리도 내 카드와 같았다. 나는 카드 앱을 열어 날짜를 하나씩 확인했다. 같은 금액이 그날마다 빠져나가 있었고 사진 수령 안내도 내 문자함에 남아 있었다. 사진사는 전에 찍은 파일까지 불러왔다. 사진 속 나는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고 옷과 머리만 달랐다. 동명이 아니냐고 묻자 그는 생년월일까지 보여줬다. 사진을 넘길 때마다 배경지 오른쪽 끝에 흰 주름이 보여 확대해달라고 했다. 주름처럼 보였던 건 벌어진 입안의 이빨이었다. 6장에서 그 입은 내 오른쪽 어깨를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차 버스에는 나 혼자였다. 이어폰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켰다. 곡이 넘어가는 짧은 정적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길고 느린 숨이었다. 노래에 깔린 소린가 해서 재생에 멈췄다. 그대로 들렸다. 이어폰을 빼봤다. 엔진 소리뿐이었다. 다시 끼니까 또 들렸다. 블루투스가 어디랑 섞였나 싶어 뒷자리를 돌아봤다. 끝까지 빈 좌석이었다. 내려서 집까지 걷는 동안 이어폰은 주머니에 넣어뒀다. 집에 와서 검색해봤다. 노이즈 캔슬링 숨소리. 같은 증상글이 꽤 있어서 마음이 좀 놓였다. 마이크 불량이라는 답이 제일 많았고 그 아래 이런 답이 있었다. 높게는 먼 소음부터 지워요. 안 지워지고 남는 소리는 그만큼 귀에 가까운 데서 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침대에 앉아서 이어폰을 다시 껴봤다. 숨소리가 아직 들린다. 버스에서보다 선명하다. 작년 추석 일주일 전 일이었다. 큰아버지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사촌 민석이와 둘이 산소에 갔다. 민석이는 식당을 하는데 몇 년 전 튀김기 기름을 쏟아서 오른쪽 손목에 화상을 입었다. 작업 장갑이 그 자리에 쓸린다고 손목에 거즈를 감고 왔다. 예초기와 갈기를 꺼내는데 공구함 안에서 작은 라디오 하나가 나왔다.
큰아버지가 산에 올 때 듣던 것이었다. 휴대전화는 신호가 약했고 일기예보라도 들으려고 라디오를 켜뒀다. 처음 한 시간은 별일이 없었다. 노래가 끊기다가 다시 나오기를 반복했을 뿐이다. 이상한 소리가 난 건 본분 뒤쪽을 깎을 때였다. 잡음 사이로 민석이 목소리가 들렸다. 형, 그쪽 돌 조심해. 나는 얘쪽이를 멈췄다. 민석이는 아래쪽에서 낫으로 덩굴을 자르고 있었다. 입을 열지도 않았다. 불을 발로 걷어보니 얘쪽이나의 바로 앞에 넓적한 돌이 박혀 있었다. 그대로 밀었으면 날이 뛸 뻔했다. 민석이도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근처에서 같은 주파수의 무전기를 쓰는 것 같다고 했지만 자기 목소리와 너무 똑같다며 몇 번이나 라디오를 들여다봤다. 점심을 먹을 때도 그랬다. 라디오에서 민석이가 물 좀 줘 라고 말했다. 그러고 몇 초 뒤 민석이가 물병을 찾다가 똑같이 말했다. 둘 다 말을 멈췄다. 민석이는 라디오를 꺼버렸다. 오후가 되자 예촉이 기름이 떨어졌다. 여분 기름은 산 아래 자에 있었다. 민석이가 자기가 다녀오겠다며 빈통을 들고 내려갔다. 10분쯤 지났을 때 거둔 라디오에서 잡음이 났다. 처음에는 스위치가 덜 내려갔나 싶었다. 손을 뻗는데 민석이 목소리가 들렸다. 형, 내려오지 마. 나는 라디오를 집어들었다. 길 가운데 내가 서 있어.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산 아래에서 불이 밟히는 소리가 올라왔다. 민석이가 기름통을 들고 나타났다. 숨이 차 있었고 이마에 땀이 흘렀다. 내가 라디오 이야기를 하자 표정이 굳었다. 그 순간 라디오가 다시 말했다. 저건 내가 아니야. 민석이도 분명히 들었다. 그 녀석은 기름통을 내려놓고 라디오 쪽으로 다가왔다. 내 목소리잖아. 라디오에서는 이번엔 내 목소리가 나왔다. 오른쪽 손목을 보여달라고 해. 내가 민석이 손을 보려던 때였다. 산길 아래에서 누가 뛰어 올라왔다. 작업복도 모자도 얼굴도 민석이와 같았다. 다만 소매가 찢어져 있었고 오른손에는 장갑이 없었다. 손과 발이 흙투성이어서 흉터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온 쪽이 울먹이며 말했다. 형, 저 새끼가 기름통 들고 먼저 올라갔어. 기름통을 가져온 민석이가 낫을 집어들었다. 아래에서 올라온 민석이도 옆에 놓인 갈퀴를 잡았다. 둘은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소리쳤다. 목소리도 말투도 같았다. 어릴 때 냇가에서 내가 물에 빠졌던 일까지 둘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오른쪽 손목을 보여달라고 했다. 둘이 동시에 소매를 거두려는 순간 라디오에서 내 목소리가 퍼져나왔다. 기름통 둔증 쪽을 때려! 기름통을 가져온 민석이가 낫을 들고 달려왔다. 나는 예초기 자루를 휘둘렀다. 자루 끝이 그 녀석의 얼굴에 맞았다. 그가 비탈 아래로 넘어지자 다른 민석이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장비도 두고 산을 내려왔다. 귀에서 민석이가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
옆에서 뛰던 민석이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타자마자 문을 잠갔고 산길을 벗어날 때까지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큰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져 있었다. 민석이는 욕실에서 손부터 씻겠다고 했다. 잠시 뒤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나와 식탁에 앉았다. 나는 물을 건네다가 그 녀석이 걷어올린 소매를 봤다. 민석이의 오른쪽 손목에는 화상 자국이 없었다. 작년 겨울에 과외 앱으로 학생을 하나 받았다. 재개발 얘기가 몇 년째 돌다만 동네 오래된 2층 집이었고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늘 혼자 있었다. 어머니는 일 때문에 지방에 계신다고 했고 연락은 문자로만 왔다. 수업료는 달자 한 번 안 밀리고 계좌로 들어왔다. 전날부터 2층에서 발소리가 났다. 천천히 방 안을 도는 소리였다. 애한테 물으니 형이라고 했다. 몸이 안 좋아서 안 내려온다고. 현관에 270분대 보이는 운동화가 한 켤레 놓여 있길래 그런가 보다 했다. 그 집엔 대화 방식이 따로 있었다. 애는 뭐가 필요하면 전장에 대고 물었다. 형, 다 라면 먹어도 돼? 그러면 위에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2번은 응, 한 번이면 아니라고 했다. 형이 목이 안 좋아서 말을 잘 못한다고. 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밥도 애가 쟁반에 받쳐서 계단잠에 올려다 놓으면 형이 알아서 가져간다고 했다. 한 달쯤 됐을 때 수업 중에 불이 나갔다. 창밖을 보니 골목 건너 집들은 다 화냈다. 이 집만 나간 거였다. 두꺼비 집이 2층 올라가는 계단잠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핸드폰 불을 켜고 올라갔다.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다. 오래된 집이라 저절로 떨어졌겠거니 하고 올렸다. 불이 들어오는 순간 계단잠 밑쪽 복도 끝 방문이 손가락 하나 본 만큼 열려있는 게 보였다. 문 앞에는 빈 쟁반이 나와 있었다. 내려서려는데 등 뒤에서 그 문 안쪽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2번. 고맙다는 뜻인가 하고 내려왔는데 그날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발소리가 계단 바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지난주에 어머니라는 분과 처음 통화를 했다. 시간 변경 때문에 문자를 몇 번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다. 시간 얘기가 끝나고 그네는 몸이 좀 어떠냐고 지나가듯 물었다. 잠깐 조용하더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다. 우리의 외동이라고. 2층은 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째 잠궈뒀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애한테 문자를 보냈다. 지금 집에 누구 있냐고. 답장은 금방 왔다. 형이랑 있어요. 근데 형이 아까부터 현관에 나와 앉아 있어요. 선생님, 몇 시에 와요? 예작년에 회사 옮기면서 돈 아끼려고 진짜 오래된 2층 주택에 세를 들었거든. 2층을 통째로 혼자 쓰는데 월세가 말도 안 되게 쌌어. 방 붙박이장, 전장에 네모난 반자가 하나 있긴 했는데 옛날 집이 다 그렇지 하고 신경도 안 썼고, 이사하고 한 달쯤 됐나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가늘고 높은 옛날 TV 켜놓은 것 같은 소리. 밤에 불 끄고 누우면 제일 또렷한데 회사에서는 안 들리더라고.
집이 조용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 입이 이누가 갔더니 정력은 멀쩡하대. 스트레스성인 것 같다고 이사하느라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하더라. 그맘때부터 입안에도 뭐가 자꾸 났어. 하나 아물면 또 나고. 약국 아저씨가 약 주면서 그러더라. 혼자 살아요. 수저같이 쓰는 사람 있으면 따로 쓰고. 웃었지. 혼자 사는데요 하고. 그렇게 반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소리가 뚝 끊겼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근데 시원하기는커녕 잠이 확 깨더라. 그리고 천장에서 부스럭 하고 뭐가 움직였어. 쥐가 했지. 쥐라고 생각하려고 했지. 다음날 회사 안 가고 드라이버로 급환자를 뜯었어. 못 2개가 박혀 있었는데 금방 빠지더라. 다락이었어. 사람 하나 겨우 누울 폭인데 이불이 깔려 있었어. 구석에 생수병이랑 과자 봉지가 쌓여 있고 머리맡에는 건전지로 가는 조그만 기계가 불을 깜빡이고 있더라. 나중에 찾아보니까 초음파로 짖쫓는 기계래. 나이 든 사람은 못 듣고 젊은 사람 귀에만 들리는 소리를 낸다더라고. 그리고 이불 머리맡에 숟가락이 하나 놓여 있었어. 우리 집 수저통에 있는 거랑 같은 무늬였어. 경찰을 불렀는데 사람은 못 잡았어. 다락이 바깥 계단참 창고 쪽이랑 이어져 있었다더라. 나는 그날로 짐 싸서 나왔고 그 뒤로 이사를 2번 했는데 입안에 나는 건 아직도 달고 살아. 병원에서 그러더라. 이건 바이러스라서 약으로 없앨 수가 없다고. 한번 옮으면 평생 몸에 남는 거라고. 작년 봄에 이사 온 오피스텔은 방음이 괜찮은 편이다. 복도 소음도 옆집 TV 소리도 넘어온 적이 없다. 딱 한 군데, 화장실만 빼고. 환풍구가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불 끄고 양치를 하다 보면 다른 집 소리가 내려온다. 물 내리는 소리, 드라이기 소리, 가끔은 콧노래 같은 것도. 그 중에 매일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다. 남자 목소리였다. 밤 11시쯤 되면 통화하는 소리가 넘어왔다. 내용이 다 들리는 건 아니었다. 네, 별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란토막트.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서 듣기 싫지는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누군가한테 전화로 하루를 보고하는 사람. 상사한테 하는 업무 전화거나 홀로 계신 어머니거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하루도 빼먹지 않는 게 대단하다 싶었다. 혼자 살면 남의 생활 소리가 은근히 위안이 될 때가 있는데 그 목소리가 그랬다. 나중엔 그 통화가 시계 노릇을 했다.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얼마 안 있어 시작됐으니까. 벌써 11시네 하고. 통화는 길지 않았다. 5분이나 됐을까? 회식 때문에 새벽 1시 넘어 들어온 날에도 들렸다. 저 사람도 오늘 늦었나 보네 하고 말았다. 감기로 연차 내고 낮 3시에 씻은 날에도 들렸다. 재택으로 일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다. 같은 나이는 어디쯤 살 텐데 엘리베이터에서든 복도에서든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피스텔이 다 그렇지 뭐.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지. 어제도 평소랑 다를 게 없었다. 야근하고 들어와서 옷만 벗어두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샤워기를 틀어놓고 물 데워지길 기다리는데 환풍구에서 그 목소리가 내려왔다. 네, 방금 들어갔습니다. 여느 때랑 같은 토막인데 이상하게 귀에 걸렸다.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들어온 거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나? 잘못 들었겠지 싶으면서도 손이 먼저 갔다. 샤워기를 잠갔다. 물소리가 끊기고 화장실이 조용해졌다. 환풍구 너머에서 목소리가 말했다. 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작은아버지 댁에서 자던 날인데 잠이 안 와서 책장에 꽂힌 낡은 공책을 하나 봤거든. 작은아버지가 학생 때 쓴 일기더라. 별 내용은 없었는데 집 앞 종점에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는 얘기가 며칠마다 나왔어. 그 남자는 사람만 지나가면 막차 갔습니까? 하고 물었다더라. 담배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종점에 진짜 회색 코트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내가 지나치니까 똑같이 묻더라. 막차 갔냐고. 시간표를 보니 이미 군적길래 갔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도 안 들고 그럼 오늘도 못 가겠네. 하는 거야. 괜히 찜찜해서 바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작은아버지가 내 말을 듣자마자 현관부터 잠갔어. 그러고는 내가 본 공책을 가져와 마지막 장을 펴더라. 그 일기의 마지막 날짜는 1998년 11월 3일이었고